아빠 사라지면 내 빚도 사라져. 여기서 그냥 눈 딱 깜짝. 이 악마들의 고함 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보, 뭐해? 시간 없어.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라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두 노인의 모습은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이제 다 끝났다며 환호하는 두 짐승뿐.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월의 셋째 주 강원도의 산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서 젖은 낙엽 냄새와 흙내음이 섞여났죠. 저는 낡아 빠진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동네 뒷산이나 오르는 힘없는 칠순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산맥은 모두 제 소유입니다. 등산 조끼 소매 아래 2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묵직하게 손목을 감싸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흙 묻은 장갑뿐이었죠. 제 뒤를 따르는 건 30년 지기 수행 비서이자 태산그룹 비서실장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거친 잡목수풀 소리 없이 헤치며 길을 트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숨을 고르며 제게 등산용 스틱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발밑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엽 밑이 미끄럽습니다. 올해는 가을 비가 딱 좋게 왔습니다. 송이 향이 진합니다.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그 자리 기억하시죠? 거기에도 꽤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은 꼭 따서 손주들 버섯죽 해주셔야죠.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땀 흘려 갖고 왔던 이 산은 제게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저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자리로 가자. 우리 손주 녀석들, 하래비가 따다주는 버섯죽만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한 그릇이 아니라 넉넉히 해주자고. 우리는 멧돼지도 다니기 힘들 만큼 험한 벼랑길을 지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용두암 절벽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새 소리만 가득하던 고요한 숲을 찢는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이 반사적으로 군용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더니 급하게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위 틈새의 무성한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방 10m 앞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 등산복을 휘감은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낡은 시장표 점퍼를 입은 노부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노부부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낄낄거리며 그 참담한 광경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하더군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는 게 덤불 사이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자기야, 이 각도 좋다. 얼굴 다 나오게 좀 더 가까이 가. 아이, 이렇게 떨면 화면 흔들리잖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그래야 나중에 아니, 그냥 보기 좋잖아. 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주저앉은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나 진짜 끝장이야. 지금 당장 돈 안 주면 나 잡혀가.
아버지 재산이든 뭐든 나 좀 살려줘. 그깟 목숨보다 내 빚 갚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눈 딱 감으시라고요. 제발. 그것은 자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악기의 울부짖음이었죠.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철수야, 제발 그러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집에 가자. 우리 내려가자. 응? 노부부의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사람부터 살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아들 박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박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 최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최미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뭐해? 시간 없어. 감정 빼. 지금 해야 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라고. 당신도 알잖아. 이거 놓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그대로 부모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노부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안 돼. 미영아, 살려줘라. 아이고, 아이고.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고 이내 숲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살인 현장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를 누르는 최 실장의 소나기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 인간들 흉기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까지 다치시면 큰일입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참으셔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절벽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직후인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다는 듯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박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빚쟁이들 전화 안 받아도 돼. 집 앞에서 소리 지르던 놈들 이제 못 와. 속이 다 시원하네. 며느리 최미영은 절벽 아래를 한번 쓱 내려다보더니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확실하게 갔겠지? 보험금 나오려면 실종으로 가야 돼. 시체 못 찾게 해야 한다고. 여기 멧돼지 많다면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뭐. 당신 멍하니 있지 말고 흔적 남기지 말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 법이죠. 범행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은색 물체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벤츠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자동차 스마트키였습니다. 열쇠는 바위 틈을 타고 미끄러져 무성한 가시덤불 속 깊은 곳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작은 금소금이 들렸지만 이미 넋이 나간 놈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놈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더 있으면 불안해. 등산객이라도 마주치면 골치 아파. 내려가서 바로 알리바이 맞추자. 말도 맞춰야 돼. 알았어. 차 세워둔 곳으로 가자. 가서 손이랑 옷부터 정리해. 그리고 핸드폰 방금 찍은 거 바로 지워. 나중에 문제 된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편 숲길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제 주먹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얼굴도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숨부터 고르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대답 대신 놈들이 떨어뜨리고 간 차 키가 있는 덤불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산을, 내 추억이 깃든 이 땅을 저런 더러운 짐승들이 핏물로 더럽혔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최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자네는 지금 당장 절벽 아래로 내려가게. 조용히 내려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살아있으면 무조건 살려. 최 실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어쩌시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혹시 근처에 남아있으면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난 괜찮아. 이 산은 내 앞마당이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 자네는 가서 생존자를 확인해.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절벽 아래 낭떠러지를 응시했습니다. 나무에라도 걸렸다면 아직 희망은 있을지 모릅니다. 내 비밀 루트 알지? 그쪽으로 해서 별장으로 옮겨. 태산병원 의료팀 닥터 김에게 내 이름으로 연락해 놓고. 최 실장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찾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살려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는 흙 묻은 장갑을 벗어 털어내며 놈들이 사라진 숲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저 짐승놈들 뒤를 밟아야겠어. 누군지 얼굴이라도 확실히 봐둬야지. 내 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게 둘 순 없지 않나? 그리고 저 키. 저게 그냥 열쇠가 아니야. 저것부터 잡고 간다. 최 실장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숲속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도망친 방향으로 소리 죽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놈들은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시작될 사냥은 오직 저만이 끝낼 수 있는 잔혹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최 실장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뒤 저는 홀로 숲속에 남겨졌습니다. 가을산의 적막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놈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습니다. 제 사유지라 눈 감고도 훤한 길이었지만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발소리를 죽여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약 20분쯤 지났을 때
전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멀어지던 발소리가 멈추고 다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멀리서 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최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똑바로 좀 찾아봐. 바닥만 긁지 말고. 분명 아까 네가 주머니에 넣었잖아. 키 없으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가. 차 문도 못 열고 폰도 신호 안 잡히면 우리 진짜 큰일이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자기가 땀 닦다가 흘려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이 제대로 챙겼어야지. 지금 나도 정신없어. 놈들은 땀 범벅이 된 채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최미영은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죠. 방금 부모를 죽인 살인범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작 차 키 하나 때문에 바닥을 기며 흙을 파헤치고 있는 꼴이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역겨웠습니다. 저는 놈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는 놈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바닥에 진흙을 한 웅큼 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 흙을 얼굴과 목덜미에 거칠게 문질러 발랐습니다. 값비싼 파텍 필립 시계는 풀어서 등산 조끼 깊숙한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모자는 푹 눌러써서 눈매를 가렸습니다. 등은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리는 일부러 저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영락없는 시골 약초꾼 늙은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 큰일 났네 어떡해. 차 키 없으면 여기서 못 나가잖아. 사람이라도 만나면 경찰 부르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박철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울먹였습니다. 최미영은 그런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악을 썼죠. 바보같이 그걸 흘려? 가서 다시 찾아와. 지금 당장. 난 무서워서 아까 그 절벽 쪽으론 다시 못 가.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마무리해. 놈들이 제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발밑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힘주어 밟았습니다. 우지금 마이너스. 고요한 숲속의 파열음이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와 최미영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동시에 고개를 휙 돌려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철수는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품에 흉기라도 숨겨둔 것인지 아니면 돌이라도 집어들려는 것인지 살기가 번뜩였죠. 최미영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질질 끌며 멍하고 초라한 눈빛으로 놈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긴장감에 침이 말라 쩍쩍 갈라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저는 놈들을 향해 굽실거렸습니다. 젊은 양반들이 여기서 뭣들 하시오? 이 산은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저를 확인한 박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잔뜩 긴장했던 어깨가 축 늘어지더니 안도감과 함께 경멸 어린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노인네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박철수가 인상을 팍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 뭐야. 깜짝 놀랐네. 할아버지는 뭐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그 책임 누가 져요? 방금 전까지 살인을 저지르고
벌벌 떨던 놈이 약자 앞에서는 금세 기세등등해지는 꼴이라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바보 같은 웃음을 흘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어이. 내 여기서 약초 좀 캐느라고. 근데 여기가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라 위험여. 얼른들 내려가. 그때였습니다. 최미영이 제 뒤쪽 덤불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저거 차키 아니야? 저기 봐. 반짝이는 거. 빨리. 그녀의 손가락 끝 덤불 아래 반짝이는 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놈들 몰래 발로 툭 차서 잘 보이게 꺼내놓은 것이었죠. 박철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차 키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키를 뺨에 비비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얻은 자유보다 벤츠차 키를 되찾은 기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다.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도를 한 박철수가 저를 돌아보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돈은 힘없이 팔랑거리며 제 흙 묻은 등산화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먹고 얼른 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알았죠? 괜히 입 밖으로 나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냥 모른 척해요. 협박조였습니다. 최미영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여기 냄새나서 속이 울렁거려. 나 이런 데 더 있기 싫어. 그녀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신용을 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먼요. 조심히들 가요. 놈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굽혔던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멍하던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비굴한 미소는 서늘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 저는 숲 사이로 보이는 놈들의 차량 번호판을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줄도 모르고. 저는 놈들이 던져준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놈들의 관 뚜껑 위에 올려줄 생각입니다. 부조금치고는 아주 넉넉하죠. 한편 그 시각 절벽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놈들을 상대하는 동안 최 실장은 목숨을 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했다고 합니다. 최 실장은 로프 하나의 의지에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절벽 중간 튀어나온 고목 나무 사이에 노부부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꼭 껴안은 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버티고 계셨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잡아드릴게요. 최 실장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철수가 그랬어. 그 목소리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이 부서진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할아버지를 자신의 등에 업고 할머니는 특수 제작된 구조용 하네스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반대편 덩굴 식물로 교묘하게 가려진 바위 틈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태상그룹의 비밀 시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밀고 들어가자 낡은 폐광 터널을 개조해 만든 화물용 모노레일 승강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을 오르내릴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 제가 설치해 둔 것이었죠. 어르신, 조금만 견디십시오.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눈 감지 마세요. 숨만 천천히 쉬세요. 최 실장은 덜컹거리는 모노레일 바닥에 겉옷을 벗어 깔고 노부부를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노레일이 어둠을 뚫고 산 중턱에 위치한 제 비밀 별장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최 실장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손은 반일로 거칠어진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해온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30분 후 제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는 이미 의료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두 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뼈마디가 안쓰러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 저는 침대맡에 서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통제 덕분에 겨우 의식이 돌아온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그분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회장님, 이게 꿈입니까? 제 아들이, 철수가, 내가 뭘 잘못 키운 겁니까?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억울해서라도 지금은 가시면 안 됩니다. 놈들이 웃게 놔두실 겁니까? 제 말에 할아버지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아드님이 저지른 폐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서 지켜봐 주십시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짐승들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안도하고 있겠지만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 비밀 별장의 의료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가 규칙적으로 내는 B-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비서실장이 새벽같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박철수, 최미영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져 있었습니다. 불법 사설 토토 및 해외 선물 옵션 손실 총 30억 원. 채권자 독사파 악질 사채 조직. 특이사항 신체 포기각서 작성 완료. 이번 주 내 미상환 시 강제 집행 예고. 기가 찼습니다. 부모의 목숨값이 고작 도박빚을 갚기 위한 총알이었다니.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시더군요. 저는 서둘러 침대맡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접니다. 산에서 배웠던.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시더니 이내 어제 일이 떠오른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도 인기척에 눈을 뜨고는 남편의 손을 더듬더듬 찾으셨습니다. 두 분의 맞잡은 손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는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식은 땀을 닦아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살인 미수죄로 놈들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증언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제가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절벽에서 민폐륜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옷소매를 다급하게 부여잡으시며 쉰 목소리로 애원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을 뻔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내 피 섞인 자식놈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흐느끼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우리 철수, 본래 심성은 착한 애였어요. 돈이 원수지, 돈이 애를 망친 거지. 감옥만은 안 돼요. 가슴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집착인가요?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면서도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놈들은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보험금 탈 생각에 신나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힘없이 저으시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더니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도끼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옥에는 안 보내도 좋으니 그놈들 수중에 있는 돈 싹 다 뺏어 주십시오. 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사람답게 못 살게 그렇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더 잔혹한 형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의 노예가 된 놈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 그것이야말로 놈들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이는 방법일 테니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뜻이 정 그러시다면 법 대신 돈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놈들이 가진 것,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벗겨내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해드리죠. 약속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도하신 듯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철수의 집 풍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박철수는 소파에 구겨진 채 앉아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쉴 새 없이 달달 떨리고 있었고요. 지잉 마이너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박철수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발신자는 독사파 김 실장. 받지 않아도 무슨 내용일지 뻔했습니다. 박철수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미치겠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경찰은 시체 하나 못 찾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진짜 내가 먼저 잡혀가겠어. 부엌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던 며느리 최미영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나 지금 인터뷰 연습 중이잖아. 슬퍼 보여야 한다고. 그녀는 방수 마스카라를 꼼꼼히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억지 눈물을 짜내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처지게
눈빛은 처연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계산된 표정이었죠. 최미영이 립스틱을 지우고 창백한 입술을 연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 돌아오세요. 흑흑. 어때? 이 정도면 자연스러워? 너무 과해 보이진 않지? 박철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연기 참 잘한다, 아주. 야, 보험사에서 뭐라고 안 해? 사망 확정돼야 돈이 나올 거 아냐. 실종 신고하고 일주일 지나면 간이 사망 인정될 수도 있대. 대신 여론몰이가 좀 필요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보험사도 압박을 받지. 최미영은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방송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효자 부부의 눈물, 실종된 부모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그녀는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기 직전 눈에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다시 병실로 화면이 바뀝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부탁해 병실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때마침 박철수 부부의 인터뷰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철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아마 술독 때문이겠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시고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같이 등산을 갔어야 했는데 박철수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최미영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춥지 않으세요? 제발 살아만 돌아오세요. 제가 그동안 못해드린 거 다 갚으면서 살게요.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후원금 입금 내역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으실 겁니다.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방송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것들이 사람이냐? 짐승도 제 어미한테는 저런 짓 안 한다. 할아버지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찾겠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사실은 그 전 재산이 빚더미라는 걸 숨긴 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을 쥔 제 소나기 힘에 금이 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르신? 저게 놈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장을 향해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귀로 들어갔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놈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챙겨 입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입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길거리로 내몰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달려들 때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똑똑히 알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태산그룹 법무팀과 금융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겠죠. 놈들의 빚, 자금줄, 숨겨둔 비상금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싹 다 조사해서 동결시켜. 복수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장 잔인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판 자에게는 돈으로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최고의 예우일 테니까요. 저는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놈들이 흘리게 될 눈물처럼 산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놈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겠지만 제게는 완벽한 사냥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박철수와 최미영은 경찰서와 보험사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실종에 의한 사망 추정을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담당 형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보험사 직원 앞에서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는 연기를 펼쳤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니 놈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망 확정 도장이 곧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박철수의 집 안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신체 포기각서, 원본 사진이 담긴 독촉 문자가 띄워진 태블릿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준 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시발. 왜 돈이 안 나오냐고. 이러다 진짜 배 따이는 거 아냐? 박철수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위스키 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을 검색하던 최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오빠, 좀 조용히 해. 내일이면 확정난대. 보험사 팀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 돈 나오면 바로 튀면 되잖아. 내일? 그 새끼들이 내일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오늘 밤에도 찾아온다고 했다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경기를 일으키는 놈들의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더 큰 공포를 심어줘야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변조기를 전화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박철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신호가 3번 울리기도 전에 박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빚쟁이 전화인 줄 알고 잔뜩 쫄아 있었겠죠. 여보세요? 저 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들어오니까 제발. 다급한 놈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변조된 아주 낮고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참 급한가 보네, 아들내미.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그날 산에서 약촉해던 노인네야. 기억나나? 벤츠차 키 찾아준 사람. 아, 근데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눈이 좀 밝아서 말이야. 그날 멧돼지길이라 위험하다고 했지? 근데 멧돼지보다 자네들이 더 무섭더구먼. 부모를 그렇게 밀어버린 줄은 몰랐네. 뭐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당신 미쳤어? 박철수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건 공포를 감추기 위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아주 또렷하게 그날의 디테일을 은조렸습니다. 아들이 그랬지? 이깟 목숨보다 제 빚 갚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며느리는 파란색 등산 조끼를 입고 있었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웃고 있었지. 내 말이 틀린가? 수화기 너머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의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죠. 자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제3자가, 그것도 목격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놈의 뇌회로는 정지했을 겁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증거 영상,
내 핸드폰에 고화질로 다 담겨 있어. 이거 경찰서랑 보험사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은커녕 콩밥이나 먹게 될 텐데.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돈 5억 가져와. 현금으로. 5억? 미친 노인네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내일 보험금 나온다며? 그거면 충분하잖아. 싫으면 말고. 난 그냥 경찰서 가서 포상금이나 받지 뭐. 제가 전화를 끊으려는 신용을 하자 박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 잠깐만. 알았어. 준다고. 대신 원본 파일 확실히 넘기는 거지. 내일 밤 12시. 내 산 입구에 있는 폐창고. 혼자 와. 허튼 수작 부리면 영상은 바로 방송국으로 간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놈은 절대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놈은 돈 대신 저라는 목격자를 영원히 지우기 위해 흉기를 들고 올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끔한 회장님 정장이 아닌 그날 입었던 낡고 냄새나는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안에는 최 실장이 구해온 얇지만 강력한 최신형 방검복을 겹쳐 입었죠. 가슴팍을 톡톡 쳐보니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돋보기 안경 같지만 안경테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어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제가 대신 가도 됩니다. 놈들은 살인자들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이미 70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놈들의 입으로 직접 내가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야 해.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법정에서 조작이라고 우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놈들의 육성이 담긴 자백이 필요해. 하지만 걱정 마. 잔이가 있잖아.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진 절대 나오지 마. 놈들이 방심해서 밑바닥 본성을 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최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먼저 사라졌습니다. 창고 천장 구조물 위에 매복하기 위해서였죠. 약속 시간인 자정이 가까워지자 폐창고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과거 태산그룹의 목재 보관소로 쓰였던 이곳은 이제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만이 진동하는 폐허가 되어 있었죠. 저는 창고 안쪽 깨진 창문으로 달빛이 간신히 비치는 곳에 낡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흥분이었죠. 기잉 마이너스.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검은색 벤 차량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눈을 찔러와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구두 굽소리가 텅 빈 창고를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혼자가 아니더군요. 그의 뒤로 덩치 큰 남자 3명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껌을 씹으며 따라 내렸습니다. 사채업자 독사파의 행동대원들이 분명했습니다. 박철수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혼자 왔네?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겁도 없이. 박철수의 손에는 돈가방 대신 시퍼렇게 날이 선 회심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놈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칼끝으로 제 코앞을 겨눴습니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피부에 닿는 듯 했습니다. 야, 영감. 오어? 꿈도 야무지네.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저는 의자에서 벌벌 떠는 척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놈이 방심하고 입을 열 테니까요. 돈은? 약속했잖아. 돈만 주면 영상 지워준다니까. 제 비굴한 목소리에 덩치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한 놈이 쇠파이프로 드럼통을 깡 하고 내려치며 위협했습니다. 어이 할배. 상황 파악 안 돼? 영상이고 나발이고 오늘 여기서 죽어서 묻히면 아무도 몰라. 박철수가 놈들을 제지하며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술 냄새와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놈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초조함도 깔려 있었습니다. 영상 원본 핸드폰에 있다고 했지? 내놔. 빨리. 저는 주머니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안 돼. 돈부터 줘. 안 그러면 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 친구? 이 새끼가 진짜. 박철수가 주먹으로 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방검복 덕분에 충격은 덜했지만 저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경이 벗겨지지 않게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살고 싶어? 그럼 불어. 그날 산에서 뭐 봤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박철수가 제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놈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낼 결정적인 타이밍. 저는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정말 자니가 부모를 밀었나? 빚 때문에? 박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어차피 죽을 노인 앞이라 거리낄 게 없다는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밀었다. 왜? 늙은 것들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돈은 안 내놓잖아.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야? 빙고. 안경테에 내장된 마이크가 놈의 패륜적인 육성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 아, 이 영감탱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묻어버려. 박철수의 손짓에 행동대원들이 무기를 고쳐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최 실장을 향해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입니다. 제 입가에 걸려있던 비굴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태상그룹 회장의 서늘한 눈빛으로 박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박철수가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 순간 창고의 높은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매처럼 낙하했습니다. 쿠당탕 마이너스. 천장을 뚫을 듯한 굉음과 함께 제 머리 위로 검은 물체가 낙하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쳐들고 뭐야? 라고 소리칠 틈도 없었죠. 최 실장은 마치 먹이를 채는 매처럼
박철수의 바로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행동대원의 어깨를 밟고 착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군화발이 놈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비명은 짧았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들먹거리던 덩치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놈의 손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배트가 챙그랑 소리를 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굴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눈앞에서 부하가 기절해버리자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거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나머지 2명의 사채업자 행동대원들이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회심히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만 최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도 유연하게 몸을 낮추며 달려드는 놈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마이너스. 섬뜩한 파열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였죠. 칼을 든 놈이 거품을 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실장은 망설임 없이 남은 한 놈의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단 10초. 특수부대 UDT 교관 출신인 그에게 동네 양아치 3명을 정리하는 건 몸풀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최 실장이 제게 달려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죄송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집어썼습니다. 비굴하게 굽혔던 허리를 펴고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죠. 그리고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는 박철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빛을 본 박철수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던 노인네의 눈이 아니었으니까요. 너희들 뭐야? 경찰이야? 짭새야? 박철수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닫혀있던 폐창고의 녹슨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동시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철수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빗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10명이 그림자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상그룹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진압봉과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움직이면 쏜다. 경호팀장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폐창고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붉은 레이저 불빛 열개가 박철수의 이마와 가슴팍에 점점이 박혔습니다. 그제야 박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놈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젖어 들어가는 축축한 얼룩과 함께 지독한 지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죽이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살인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최 실장의 부축을 거절하고 성큼성큼 박철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또각또각 놈의 심장을 조이듯 울렸을 겁니다. 박철수는 벌벌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놈의 턱을 구둣발로 살짝 들어 올리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아까는 죽여서 묻어버리겠다더니 이제는 말이 안 나오나?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돈 다 드릴게요. 제발. 박철수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저는 놈의 손을 발로 차갑게 쳐냈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 같아 불쾌했거든요. 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부모 팔아서 챙기려던 그 피 묻은 돈? 내 놈 입으로 말했지. 늙은 것들은 죽어서 돈이나 남기는 게 효도라고. 그 말이 내 유언이 될 줄은 몰랐나 보군. 저는 최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실장이 주머니에서 제 안경을 건네받아 내장된 메모리 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영상 모두 완벽합니다. 노이즈 제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선명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제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세게 박더군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발 경찰에는. 경호 팀장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놈을 끌고 가서 콩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경호 팀장을 제지했습니다. 박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놈의 뺨을 손바닥으로 찰싹, 찰싹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욕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강도였습니다. 경찰? 아니지. 넌 지금 경찰서 가면 안 돼. 너무 편하잖아. 예. 감옥 가서 세금으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내 성미에 안 맞아서 말이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건 포상휴가나 다름없지. 저는 허리를 숙여 놈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하게. 네가 가장 행복해하는 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효자라고 치켜세우는 그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처박아 주마. 그때까지 남은 시간 마음껏 즐겨. 저는 몸을 일으켜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풀어줘. 놈들 다 보내. 회장님, 이놈들을 그냥 보내십니까? 최 실장이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잡아넣으면 단순한 살인 미수범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놈들이 장례식까지 치르고 보험금을 타려는 순간 터뜨리면 놈들은 국민 사기꾼이자 페류나로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부부가 원했던 돈이 없어 비참해지는 꼴을 보려면 놈들이 희망의 정점에 섰을 때 절망으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박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기절했던 사채업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쩔뚝거리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박철수는 도망치면서도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진짜 살았네? 라는 얄팍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멍청한 놈. 그게 사형 선고 유예인 줄도 모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꺼져. 제 호통의 놈들은 쥐새끼처럼 폐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벤 차량의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놈들이 사라지자 창고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최 실장이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훈장이지. 저는 바닥에 떨어진 놈들의 칼을 발로 차버리며 물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라고 했지? 3일 뒤입니다. S대학병원 특실을 빌렸답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S대학병원이라.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군. 판 깔아주기 딱 좋네. 저는 입가에 묻은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놈들은 제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최 실장, 영상 편집팀에게 넘겨.
영화 예고편처럼 아주 기깔나게 뽑으라고 해. 제목은 페류나의 눈물 정도가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는 준비도 완벽하게 해두겠습니다. 그래. 그날은 내 생애 가장 화려한 장례식 조문이 될 거야. 저는 폐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놈들은 악몽에 시달리겠지만 저는 아주 달콤한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놈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미리 맛보았으니까요. 이제 쇼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서울 S대학병원 장례식장 특실 앞에는 화환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진동했지만 그 사이로 비릿한 돈 냄새가 더 지독하게 풍겨오는 듯 했죠. 입구에는 효자 아들 박철수, 눈물의 사모곡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시신도 없는 빈 관을 놓고 치르는 장례식이라니 이건 장례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거대한 쇼케이스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빈소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박철수가 평소 어울리던 사업 파트너들, 며느리 최미영의 SNS 추종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몰려든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삼각대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상주 완장을 찬 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마치 슬픔을 못 이겨 오열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부모님.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박철수가 곡소리를 낼 때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리듬을 맞췄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영은 검은색 명품 상복을 입고 3분에 한 번씩 비틀거리는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미영아, 정신 차려 라며 부축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며 처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역겨워서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최 실장이 휠체어를 점검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붕대를 감은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 화려한 무대가 곧 놈들의 처형대가 될 겁니다. 빈소 안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보험사 보상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고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올라갔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서. 박철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슬퍼서 떠는 게 아니라 1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왔다는 흥분 때문에 떠는 손이었죠. 상주님,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입금은 내일 오전 중에. 보험사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도장을 서류에 내리찍으려는 찰나 제가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자. 네, 회장님. 쾅 마이너스. 장례식장 특실의 거대한 양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던 박철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죠. 검은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제가 선두에 섰고 제 뒤로 최 실장을 포함한 건장한 수행원 3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검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듯한 위압감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순식간에 입구를 막고 있던 장례식장 경비원들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길을 텄습니다. 레드카펫이라도 밟듯 저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영정 사진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은 뭐야? 누구야? 라고 웅성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제게로 돌렸습니다. 박철수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불러. 다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삑사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최미영도 부축을 받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오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경찰 불러. 저는 놈들의 발악을 무시한 채 빈소 중앙에 놓인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향해, 아니 카메라 렌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총수의 여유가 묻어나는 서늘한 미소와 함께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죠. 선물? 웃기지 마. 당장 나가. 박철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제 수행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금색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작은 물건이 놈들의 목을 조일 올감이라는 걸 놈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저는 영정사진 옆에 설치된 대형 추모 영상용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던 노부부의 온화한 사진이 지지직거리며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잠시 노이즈가 흐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철수의 비명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대형 스크린과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 익숙한 배경이 떴습니다. 어두컴컴한 폐창고,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든 조폭들 사이에 서 있는 박철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질은 4K급으로 선명했습니다. 스피커를 찢을 듯한 고성능 오디오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그래, 내가 밀었다. 왜? 늙은 것들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돈은 안 내놓잖아. 박철수의 육성이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상 속 박철수는 광기에 찬 눈으로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야? 어차피 멧돼지밥 됐을 텐데.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튜버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과 현실의 박철수를 번갈아 비췄고 조문객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철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었습니다. 저거 끄라고.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 딥페이크 알지? 그거라고. 그는 노트북을 부수려고 달려들었지만 최 실장이 가볍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짓눌린 채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가짜야. 저 노인네가 돈 뜯어내려고 조작한 거라고. 난 억울해. 뻔뻔함이 극에 달한 놈의 모습을 보자 저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발뺌이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가짜라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우기면 된다는 건가? 그래. 증거 있어? 시체도 없잖아. 내가 안 죽였다고. 박철수의 발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입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럼 증인을 모시지. 모세의 기적처럼 조문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휠체어 2대가 천천히 굴러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리에 깁스를 한 노부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영정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박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미영은 시부모를 보자마자 히익 하고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번쩍이는 빛 속에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얼굴이 드러나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쉰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누가 가짜요?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장례식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팩트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짓눌린 몸을 일으킬 생각도 못한 채 덜덜 떨며 부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내 며느리는 죽었다. 내 아들도 그 절벽에서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짐승 새끼들 뿐이요.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장례식장의 거짓된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중계 채팅창이 폭주하고 있다는 게 제 스마트폰 진동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살인 미수범, 페류나 사형시켜라. 사회적 매장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저는 굳어버린 보험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막 도장을 찍으려던 청구서를 집어들어 놈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놈의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저는 종이 조각을 놈의 머리 위로 뿌리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꿈 깨라.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니까. 박철수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놈들에게서 뺏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최 실장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할 차례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에 쌓였습니다. 오직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철수의 쇳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춘식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최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도 자식을 단죄하겠다는 아버지의 분노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으드득 마이너스.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철수는 넋이 나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짱 마이너스. 파열음이 장례식장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박철수의 고개가 90도로 꺾이고 입가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짝, 짝, 짝. 연이어 날아드는 손찌검에 박철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놈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빚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애비 죽이고 그 돈 가져가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더냐.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박철수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비굴함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최미영도 사태를 파악하고는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품백을 검색하던 그 손으로 말이죠. 어머님, 흑흑, 저도 철수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말렸어요. 아시잖아요. 저 어머님 딸처럼 생각하는 거. 가증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며느리 눈치 보며 김치 한 폭이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그 순박한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는 죽었다. 그 차디찬 절벽에서 너희가 밀었을 때 이미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살인마년일 뿐이다. 어머님.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아들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부모 목숨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천벌을 받을련. 할머니의 서슬퍼런 저주에 최미영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수십 대의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현장에 있던 유튜버 중 한 명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와, 대박.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 찍었습니다. 채팅창 난리 났어요. 악마를 보았다. 구속시켜라 반응 폭발입니다. 여론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았죠.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장례식장 입구로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상그룹 법무팀이 미리 제출한 증거 덕분에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죠. 박철수 씨, 최미영 씨, 당신들을 존속살해 미수, 보험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박철수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수갑 잠기는 소리가 놈의 인생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박철수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함정이야. 저 노인네들이 짠 거라고. 나는 억울해. 끌려가던 박철수가 저를 발견하고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운수 나쁘게 마주친 목격자 노인이라고만 생각했겠죠. 야, 너 이리 와. 당신 정체가 뭐야?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재수 없게. 저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천천히 놈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놈의 코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안주머니에서 금장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뽑아 수갑 찬 놈의 셔츠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꽂아주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배. 박철수가 명함을 내려다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하더군요. 태상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재계 서열 3위의 거대 기업. 그리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그 산의 주인. 태산? 그래. 내 놈이 부모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 산, 내 앞마당이다. 저는 놈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하지만 뼈에 사무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부르지 마라. 내가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다 샀거든. 그 어떤 변호사도 내 사건을 맡지 않을 거야. 국선 변호사나 알아봐야 할 텐데. 그것도 쉽진 않을걸. 회장님. 제발. 그리고 감옥에 가면 밥은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영치금은 기대하지 마. 내가 내 놈들 재산 10원 한 장까지 싹 다 압류 걸어서 피해 보상금으로 회수할 거니까. 박철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돈. 그 돈이 사라지고 거대한 권력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공포감이 놈의 정신을 붕괴시킨 겁니다. 끌고 가. 제 손짓에 형사들이 짐짝처럼 놈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숨어 눈치를 보던 사채업자 독사파 일당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호팀이 퇴로를 막고 있었거든요. 어이, 독사파. 불법 채권 추심에 협박, 폭행 교사까지. 갈 곳이 많겠어? 최 실장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형사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범죄자들의 소굴에서 정의구현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끌려나가는 박철수와 최미영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까지 부모를 찾는 그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죠. 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악몽은 여기서 끝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에는 찢겨진 보험금 청구서, 조각들이 꽃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파티는 끝났고 남은 건 처절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최 실장, 차 대기시켜.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자.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군. 네, 회장님. 리무진 준비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당당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환호성,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튜버들은 태상그룹 회장님이 참교육 시전했다 며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산을 더럽힌 짐승들을 청소했고 죄 없는 노부부를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더군요.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뉴스는 연일 패륜 부부 사건의 재판 결과로 떠들썩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찔렀던 만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형벌은 판사의 방망이보다 훨씬 가혹하고 현실적이었죠. 차디찬 남부구치소의 독방도 아닌 8명이 부대끼는 홍거실. 박철수는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화장실 변기 옆 냄새나는 쪽잠을 자는 신세로 전락했거든요. 야, 패륜아. 밥맛 떨어진다. 저리 가서 처먹어. 방장이 식판을 발로 툭 찼습니다. 국물이 박철수의 죄수복 바지에 튀었지만 그는 화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벤치를 몰며 거들먹거렸을지 몰라도 이곳에서 그는 부모 팔아먹은 놈이라는 낙인이 찍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으니까요. 살인범이나 강도들도 부모 건드린 놈은 상종을 안 한다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라더군요. 박철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식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철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독사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배식구 틈으로 박철수를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뻥긋거렸습니다. 이자는 나가서 몸으로 갚아라. 내 마누라도 밖에서 고생 좀 할 거다. 박철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태상그룹 법무팀을 동원해 놈들의 전 재산을 가압류하고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국고로 환수시켰으니 놈은 영치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 다른 재소자들의 빨래를 해주고 얻어먹는 비참한 살. 그것이 제가 박철수에게 선물한 돈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 최미영 역시 여자 교도소에서 왕따를 당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화면을 바꿔 여기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경기도 가평의 태산 헤리티지 실버타운입니다. 태산그룹이 BVIP들을 위해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시설이죠. 통유리창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로비 라운지에서 저는 갓 우려낸 따뜻한 대추차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춘식 어르신과 이순자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재활치료 덕분에 할아버지의 부러졌던 다리도 거의 완치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죠. 김 회장님, 아니 김 형님, 오셨습니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바둑 친구 김 씨로 통합니다. 어르신,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려. 허허, 다 형님 덕분이지요. 죽다 살아난 목숨,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뜬 털목도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한 땀 한 땀 떴을 정성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회장님, 이거 받으셔요. 겨울 산행하실 때 쓰시라고. 솜씨는 없지만 제 마음입니다. 아이고, 이거 귀한 걸. 명품 넥타이보다 훨씬 따뜻해 보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두르자 두 분이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남은 재산인 시골 땅 보상금을 전액 고아원에 기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서 독이 될 돈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뿌려서 덕을 쌓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이었죠. 그 결단을 보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 쓸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날씨 이야기, 정원의 핀 꽃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 이야기 같은 소소한 행복들이 대화를 채웠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평온한 미소를 뒤로하고 실버타운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10월, 송이버섯 철입니다. 저는 예전과 똑같이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강원도 제 사유지인 태산 입구에 섰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입구에 세워져 있던 살벌한 출입 금지 마이너스 무단 투기 엄벌 편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신 제가 직접 붓글씨로 쓴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편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산. 쓰레기 대신 추억을 가져가세요. 최 실장이 등산화 끈을 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회장님, 문구가 아주 근사합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한 번씩 쳐다보고 가더군요. 그래,
놈들 같은 짐승들이 또 꼬이면 안 되니까. 일종의 부적이네. 우리는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작년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던 그 절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절벽 아래 놈들이 부모를 밀었던 바로 그 자리에 유난히 크고 향이 진한 송이버섯 군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더 강한 생명력을 피워 올린 것처럼 말이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버섯을 따며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작년보다 훨씬 실합니다.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갓 딴 송이버섯의 흙을 털어내며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진한 소량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1년 전의 피 비린내와 악취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위대하고 공평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면 숲은 더 울창해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이토록 귀한 생명이 자라나니까요. 최 실장, 오늘 딴 건 반 덜어서 실버타운으로 보내게. 박 영감님이 송이죽을 좋아하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몫은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 몫은.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저기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죠. 오늘은 손주 녀석들 불러서 직접 구워 먹어야겠어. 할애비가 딴 거라고 자랑도 좀 하고. 하하, 손주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고쳐 매며 정상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숲은 다시 숨을 쉬고 있었고 제 산은 비로소 평화롭고 고요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기는 대가를 치렀고 선인은 위로받았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가을 산행은 없을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 오늘 들려드린 내 산의 짐승들이 산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이라는 욕망 앞에 천륜마저 저버린 비정한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통쾌한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도덕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차가운 밑바닥에 갇힌 페르나들과 따뜻한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노부부.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돈은 차갑지만 사람은 뜨거워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비록 소설 속 이야기였지만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 이 권선징악의 결말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시원한 위로와 대리 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송이버섯의 그윽한 향기처럼 은은하고 건강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